여러분, 도심에 있는 엄청나게 큰 건설 현장 옆을 지나갈 때 혹시 어떤 생각하세요? 보통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무거운 철골 구조물이나 귀를 찢을 듯한 기계 소음 같은 게 먼저 떠오르죠. 근데요, 정말로 치명적인 위험은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시는 공기 속에, 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그리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는 아주 복잡한 법규라는 거미줄 안에 말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거대한 현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바로 이 거대 구조물들을 통제하는 숫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임시로 세우는 구조물들 있잖아요. 이게 다 저마다 아슬아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명확한 숫자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훨씬 더 까다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핵심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계입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서 쭉 설치하는 철제 구조물이죠. 이게 높이가 31m를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대략 10층 정도 높이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바람의 영향이나 구조적인 불안정성 같은 위험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딱 지정되는 거예요. 다음은 거푸집 동바리. 이건 수십 톤에 달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받치는 임시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들의 높이가 5m를 넘어가면요, 기둥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무게가 엄청나게 커져서 자칫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한 구조 계산이랑 안전 검토가 필요해지는 거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흙막이 지보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깊이가 2m만 넘어가도 보통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깊이가 되거든요. 이 깊이부터는 흙이 누르는 압력, 즉 토압이 급격하게 세져서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설계 변경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면 어떡하냐? 현장 소장이 바로 바꿀 수 있냐?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결정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 붕괴 사고들 중 상당수가 현장에서 편의대로 임의로 설계를 바꿨기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아주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직돼 보일 정도로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에서는 공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나 비용 절감 같은 문제 때문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반드시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공사를 맡은 회사나 하청업체 직원은 절대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이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거대한 구조물에서 눈을 좀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현장 전체를 뒤덮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똑같이 치명적인 위협, 바로 미세먼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위험도도 역시 숫자로 관리됩니다.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10은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주의보, 그리고 그 2배인 300을 넘으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머리카락 굵기의 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초미세먼지, PM2.5는 그 기준이 75와 150으로 훨씬 더 빡빡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에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 왜 2시간 이상 지속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까요? 이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한 대가 휙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는 상황이랑 대기질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빠져서 정말 위험한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질이 나빠지는 단계에 따라서 현장의 대응도 아주 극적으로 변합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작업자가 누군지 미리 파악해 두고요. 주의보가 딱 발령되면 현장의 모든 인원은 KF80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보 단계에 이르면 시끄럽게 돌아가던 모든 기계들이 멈추고 오괴 작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다시 한번 아래로 옮겨서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땅이라는 게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 그 자체로 엄청난 위험을 품게 됩니다. 겨울 동안에는 흙 입자들 사이에 있던 물, 이걸 공극수라고 부르는데 이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흙 사이를 억지로 막 벌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와서 이 얼음이 싹 녹아서 물이 되어 빠져나가 버리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땅은 갑자기 속이 텅 빈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하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 해빙기에는 그래서 무거운 장비나 자재를 경사면 위쪽에 두는 게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장비 밑에는 무게를 분산시키는 깔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땅이 약해져 있으니 집안이 내려앉는 곳은 없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심지어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푸집 동바리를 받쳐두는 기간도 평소보다 더 길게 잡아야 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들, 구조물, 공기, 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 요소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중앙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험성 평가라는 겁니다. 이 위험성 평가는요, 법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하고 위험성이라는 두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요인이라는 건 그냥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위험성은 그 요인이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심각할지 그 중대성을 조합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점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책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까지 이 5단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그대로 멈추지 않는 순환고리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년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모든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록들이 쌓여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사고를 막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은 한 번 만들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거나 작업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의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발동 조건,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다쳐서 출근하지 못하고 쉬어야 할 정도의 재해, 즉 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터지면 그 즉시 현장의 모든 안전 시스템은 일시 정지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평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31m, 150 마이크로그램, 2시간, 해빙기, 그리고 3년. 얼핏 보면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숫자와 개념들이 사실은 현장의 작업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아주 강력하고도 보이지 않는 안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의 끝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규칙들은 철저하게 과거의 사고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폭염이나 폭우가 일상이 된다면 과연 과거의 데이터로 쓰인 이 규칙들이 미래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